Car. The one and only podcast. Nobody can do it like u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불입니다. 지난번에 강혁님에 이어서 오늘은 루피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여기 이쪽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 만들고 음악 부르고 하는 루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루피님 정말 죄송한데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추가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나플라, 블루, 오웬, 영웨스트가 소속되어 있었던 맥킨레인의 수장 출신이자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준우승, 레퍼블릭 우승, 야차의 세계 등 네로라는 최대 힙합 프로그램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기어2를 필두로 한 화려한 데뷔와 함께 총 6장의 정규 앨범과 23개의 싱글을 발표, 무려 83개 앨범에 피처링을 한 데 이어서 LA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미국의 힙합 문화와 한국의 정서를 본인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로컬라이징해낸 뮤지션이며 특히 국내에서 트랩 장르에 크게 이바지한 레거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는 킹 루피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쇼미더머니부터 각종 후배들을 양성하고 계신 오늘의 게스트 루피님을 소개합니다. 와우. 네. 엄청나신데요? 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이력을 저도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네요. 자, 오늘 저희 팟캐스트는 총 크게 2가지의 브랜드에서 이렇게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진행이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될 수 있는 점, 네,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는 이제 뭐 질문이나 뭐 행동, 제스처, 뭐 모든 것들이 특히 뭐 비속어까지도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 회차는 글로벌 방음부스 업체 뮤직쿠스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방음부스가 이제 제가 곧 이사를 갈 것 같아서 제 집에 홈 레코딩하는 거를 선호해서 방음부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저희 안 그래도 뮤직코스 쪽에서 또 희망하시면은 제일 좋은 옵션으로 좀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진짜요? 추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뮤직코스는 이런 분들께 적합합니다. 작업실을 구하기 어렵거나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해야 되시는 분들, 뭐 루피 형님처럼, 그리고 음악을 거창하게 시작하기에는 부담이신 분들한테 T 스몰 사이즈부터 듀엣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이벤트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피님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루피님께 바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피님께 있어서 미국이란 뭘까요? 인간 본연 이진용이라고 하는 저 본연의 인간 이 아닌 루피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이진용으로서는 뭔가 한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면 루피님이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는 미국은 약간 그쪽이 조금 더 정체성을 기반으로 둔. 네, 정확히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곳을 가지 않았으면 저 루피라는 존재가 하는 음악이든 생각이든 삶의 태도든 아마 절대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루피에게 미국은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미국에 가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어를 혼자 막 독학하기도 하고 미국 문화보다는 일본 문화에 더 심취해 있었어요.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서 일본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남들은 이제 막 입시학원을 갈 때 저는 강남역으로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도 이제 일문학과를 가게 된 거죠. 점수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꼭히 일문학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었는데 점수에 맞춰서 일문학과를 가게 됐고 일본어가 가능한 상태에서 일문학과 1학년 과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히라가나 카타카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교수님도 제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넌 딱히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거의 그럴 정도로 그냥 출석 체크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출석 체크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고 그 학사 경고 2회면 퇴학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네. 시스템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학사 경고 받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께서 군대라도 일찍 가라. 군대를 간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고민을 하신 결과 너는 한국 사회에서 이대로 힘들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 누나가 조금 더 일찍 먼저 미국에 가 있었어요. 저희 이모님들이 다 미국에 계셔서 미국 쪽으로 누나가 가 있었고 저보고 미국 누나 있는 데로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라. 근데 저는 사실 일본을 엄청 가고 싶었었는데 부모님이 그 당시 때만 해도 일본에서 제가 누나는 미국에 있고 제가 따로 일본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네네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건 너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었고 그래서 아무런 목적 의식이나 이유 같은 게 없이 약간 등 떠밀려서 미국을 가게 됐던. 네. 네.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힙합에 관심이 있어서 가사를 쓰고 그러기는 했었으나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이라는 곳에서 살아야겠다 혹은 미국 힙합이 너무 좋으니까 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도를 하고 갔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현실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신. 네, 운이 좋았죠. 네, 돌이켜 보면. 어쨌든 그러면 미국에 가서 이제 첫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레코딩을 하고 랩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커리어의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조금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시대적인 배경이 커요. 그러니까 인프라의 발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던 시절에는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 렌탈이 필요했고 그 한 프로당 얼마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프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 장비가 있는 녹음실 렌탈을 해야 됐었고 근데 제가 미국에 갔던 시점 2010년이다 보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아이팟, 아이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녹음 장비들이 되게 간소화되고 포터블해지면서 홈 레코딩이 가능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코딩 스튜디오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미국에 가서 눈치챘던 거는 미국 친구들은 자기가 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취미 활동에 엄청 진심인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라는 게 어떠한 정도의 진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접목된 진심이에요. 예를 들면 낚시를 하는 분들은 낚싯대 모양의 피규어가 뭐 여기 자동차 백밀러에 키링이 달려 있다던가 티셔츠에 막 생선이 그려져 있고 막 꼭 잡고 말 거다 뭐 이런 문구가 써 있다던가 그리고 장비도 낚시 용품만 전문으로 파는 장비 샵들이 거의 막 코스트코 같이 엄청 큰 규모의 매장에 프로 장비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 취미에 진심으로 빠져들기가 좋은 환경을 발견했고 그래서 저도 나 고등학교 때도 가사 쓰고 녹음하고 하는 거 취미로 했었는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가볍게 시작할 때 주변에서 어떤 그 자문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주변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과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냥 그 기타 센터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음향 장비들을 이렇게 파는 매장 같은 그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도 있고, 이 동네에도 있고, 저 타운에도 있고 막. 근데 거기 기타 센터에 가서 그냥 녹음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집안에서 노래를 만들었고 저만 듣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막 예를 들면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한테 청혼할 때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막
노래 형이랑 같이 녹음을 한다던가 제가 피처링해서 그런 식으로 취미 정도로만 했었죠. 네. 뭐 근데 다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나 좋으려고 시작을 하는 거고. 맞아요. 뭐 옷 브랜드 하시는 대표님들도 어허.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싶어서 만드는 게 시작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 싶은 거를 제가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나. 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저희 팟캐스트에서 좀 심층적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네. 예전부터 제 고민은 바로 로컬라이징이에요.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게 어쨌든 미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 이제 1973년에 그 뉴욕 브롱스에서 DJ 쿨헉이라는 그분께서 힙합 이렇게 네. 브레이크 하다가 이제 힙합이 좀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뭐 일본이나 태국, 중국을 보면 비주얼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게 한눈에 이제 힙합이 정착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저는.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로컬라이징은 그렇게까지 솔직히 좀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형이랑 같이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아 내가 뭔가 소속감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네.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타 아티스트 힙합 뭐 하시는 분들이나 꼭 래퍼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업계 종사자 분들이나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로컬라이징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힌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 네. 가지 의미로. 네. 그래서 이런 로컬라이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좀 딥해서 좋은데요. 로컬라이징이라는 단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반대로 저는 우리나라가 로컬라이징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힙합이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힙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 컨셉이 음악적 장르로서 힙합을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뉴욕에서 처음 힙합이라고 하는 게 출발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더 음악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DJ, 뭐 비보이, MC, 그래피티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술 분야로서의 힙합의 시작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 미국에서 경험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힙합은 사실 무형의 어떤 것이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발언하기가 민감하고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마주하자면 너무나도 한계가 명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흑인 친구들이 시작한 문화가 힙합이잖아요. 네. 그들이 시작한 문화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힙합이라고 설명하게 된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흑인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흑인 친구들 특히 이렇게 걸음걸이를 걸으면 그게 힙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게 힙합이고 근데 그게 전 세대에 걸쳐 있고 그리고 이거는 때로는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흑인 친구들이 뉴에라를 쓰는 것이 힙합이야. 그럼 우리도 뉴에라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보자면 뉴에라 매장이 곳곳에 있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너무나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 뉴에라 모자가 쓰레기장에서도 주술 수도 있고요. 그런 피릿 햇이라고 하는 그 뉴에라 특유의 뒤가 막혀있는 형식의 모자들이 미국은 어딜 가든 쉽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아직까지는 빈곤층 미국 안에서의 빈곤층이 소수 인종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마이너리티라고 부르는데 에이시안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블랙, 라티노, 에이시안스 이런 조금 수입이 적고 마이너리티 소수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비주류인 친구들이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자들을 쓰고 다니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홈리스 피플들이 그냥 뭐 분리수거장에서 뉴에라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마트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국어를 하는 홈리스 친구들도 다 뉴에라를 쓰고 있어요. 바지를 질질 끌고.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힙합 컬처를 좋아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네네. 뭔 말씀인지. 네네네.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우리는 머나먼 태평양 건너 여기 동양 여기 작은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고 흑인들은 다 뉴에라를 써.
그럼 저걸 쓰는 게 힙합이다. 그럼 우리는 뉴에라를 써야 해. 그럼 우리가 뉴에라를 아무도 안 쓰고 다니네. 한국엔 힙합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한국에 와서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로컬라이징 측면에서 한국의 힙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했을 때 반대로 잘 된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과감하게. 어떤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한국 힙합만의 느낌으로 로컬라이징이 됐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현지화 로컬라이징에 성공하는 이유는 현지에 적합한 현지의 문화와 현지의 식습관에 걸맞는 메뉴를 항상 추가한다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맥도날드의 그 파운틴 드링크 거기는 맥주가 나오고 한국에는 불고기 버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통계를 봤는데 맥도날드 어느 나라였지? 중국이었나 일본이었나? 일본이었다. 일본의 맥도날드의 수입의 20%가 로컬의 맛을 버무린 메뉴가 20%를 차지한대요. 테리야끼 버거 이런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로컬라이징의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미국 문화인 힙합이라고 하는 컬처 자체를 한국으로 이식하기에는 나눠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근데 이렇게 딥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서 하지 할 않는 수 없는 얘기. 맞아요. 네. 힙합이라는 음악이 로컬라이징이 되는 부분은 저는 엄청 성공적이고 때로는 미국에 그것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아티스트들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에피 막 이번에 그런 노미네이트 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옛날에 키테이프 같은 친구들이 했던 업적도 있고 반대로 컬처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에서 로컬라이징 되는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죠. 네. 근데 그것도 한국이 어느 정도 젊은 세대들이 경제력을 가지면서 구매력을 갖게 되면서 명품을 살 수 있게 된 시기와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대를 낮추면서 젊은 고객층들을 품으려고 하는 정책이 맞물려져서 그 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자리를 잡았어요. 짧게나마.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네. 네. 그것은 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는 힙합에 있어서 단순히 사운드 클라우드 에라랑 많은 래퍼들이 성공을 이루고 빌보드에서 주류 힙합이 빌보드 상위 차트를 다 차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플렉스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난 게 아니고 그냥 줄곧 흑인 친구들의 면밀히 관찰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당당하고 그것을 그냥 떳떳하게 표현하고 자랑하고 자신이 셀프메이드에서 이걸 얻었다라는 것을 엄청 플렉스하는 문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승자의 역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미국은 위너를 좋아해요. 그래서 W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빅터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팀을 응원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모자라지만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에너지. 계속 침략을 당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그냥 이를 깨물고 저항하는 거기에 더 큰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매스큘린 해야 되고 울면 안 되고 근육을 플렉스, 머슬을 플렉스하고 차를 플렉스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플렉스라고 하는 컬처가 오래전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힙합이 반짝 인기가 있어서 돈이 생겼다고 플렉스라는 문화가 정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운이 좋게 플렉스가 한국에도 로컬라이징이 잠시나마 되었었던 부분이 있던 거죠. 이처럼 음악이 한국에서 로컬라이징 되는 부분과 컬처가 한국에서 로컬라이징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를 잘 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의식의 흐름 선상에서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 네. 편집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최대한 좀 담으려고 하고 네, 있어서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같은 연장선에서 조금만 더 깊게 가볼게요. 네. 어쨌든 일본이라고 하면은 루피님께서 또 잘 아실 것 같은 주제를 일부러 조금 그래서 넣었거든요. 네.
일본 힙합 이야기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로컬라이징 부분에서 조금 부러웠던 게 이제 작년 말쯤에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그 포스 페스티벌이라 해서 센트럴시, 퓨처, 섹시레드, 트리피레드, 부기 윗다우디, 나브, 에이세퍼그, 멀다비치, 메트로부민, 라토, 폴로지, 레서러먼트, 머니백녀 등 이제 들어만 봐도 네. 사실상 이제 롤링 라우드 라인업급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큰 좀 크다기보다는 그렇게 컸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돔에서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싼 티켓 값이 1일권에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네. 일본의 유명 힙합 크루 배드우프 출신의 와이자라는 래퍼가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인업이 성사되기도 좀 힘들고 티켓 판매량도 솔직히 뭐 좀 저조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무엇보다도 일단 제가 부러웠던 건 이 라인업의 랩스타들이 오고 싶어하는 어떤 문화적인 로컬라이징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문화, 뭐 음식에 대한 문화, 뭔가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네. 동양하면은 이제 오리엔탈을 떠올리는 그 서구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환상들이 좀 일본에 많이 집중돼 있는 느낌. 그래서 뭐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네. 그런 엄청 커머셜한 팝 아티스트 분들도 거장들도 계시고. 네. 근데 루피님께서 보실 때 네. 국내 이제 힙합이 대중화된 거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데 네. 다른 아시아권에 비해서 친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갭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얘기가 많을 거라.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갈게요.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출발한 힙합이므로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원하고 그 행위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지만 로컬라이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은 궁금해요. 그러니까 힙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미국계 맞지만 그것이 한국에 그대로 그 컬처 그대로 이식되거나 그 아티스트들이 그대로 사랑을 받는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로컬라이징이라는 단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한국말로 랩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제불님의 질문에 막 뭔가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보다도 미국 힙합을 한국에 이식시키고 싶어서 정말 고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좀 제 생각들의 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걸 발견해요. 미국에 있는 흑인 친구들이 그런 문화들을 어째서 어떻게 도대체 왜 창조해냈느냐를 보게 되면 그들의 DNA에 가져지고 있는 것들로 기인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렉스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유교가 오래도록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유럽의 무슨 왕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떠한 예의나 그런 왕실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에 이식되기가 오히려 쉬워요. 매너를 지키고 뭔가 더 조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문화가 있다면 네네. 근데 힙합이라고 하는 컬처 특성상 공격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고 사회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사회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의 역사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표현하죠. 애프로 아메리칸들이 미국 역사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최근 아이스 문제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가지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힙합이라고 하는 특수한 컬처의 질감과 색깔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에 이식되어 왔을 때 과연 어디에 끼워 맞춰지면 가장 말이 될 건가를 생각했을 때 한국 국민 5천만인가요? 전 인원이 힙합이라는 컬처를 내 라이프 스타일로 이식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 국민성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군입대를 앞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다라는 에너지를 한 곳에 응축해서 그것이 힙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에 그것을 흡수해서 그 집단에게 이 아이디어를 입혀서 어떤 한국의 미국 힙합을 이식하는 주요한 주인공 집단이 될 수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로 네네. 국민성이나 어떠한 정서가 안 어울린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일본은 국민성이 힙합이랑 잘 맞느냐?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은 그런 거는 있어요. 오시카츠라고 해서 어떤 자기의 최애를 좋아하는 활동? 그러니까 일본은 라이브 음악을 소비하는 그 단단한 어떠한 층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좀 더 K-팝 아이돌들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든 1억 넘는 국민들이 미국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콘서트가 가능하고 티켓이 세일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좀 더 많은 수요가 좀 더 많은 인구수가 있고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고가의 티켓을 내서 페스티벌을 경험하는 그러한 라이브 퍼포먼스의 관람 경험이 조금 더 자리 잡혀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조금 냉정하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일본 문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계속 비교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들일 만큼 역사적으로 조용했던 나라가 아니고 먹고 사는데 바빴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K-팝이든 뭐든 우리나라의 K-something이 지금 이제 꽃피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러한 세계적인 위치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고요. 일본 국민의 특성상 또 장인정신이나 변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국민성 때문에 어떠한 하나를 깊게 파서 장인의 레벨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거 역시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붓이 지배를 했던 나라고 일본은 칼이 지배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사회 제도 속에서 그러한 정신이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는 걸 보면 단순히 이게 힙합을 잘 흡수하는 집단 혹은 그들과 친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감을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저도 지금 이제 루피님께서 말씀 주신 걸로 미루어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게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를 하면은 제대로 한다. 그리고 깊게 파고 깊게 연구해서 내가 내 식대로 표현하겠다. 이게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루피님께서 말씀 주신 무언가를 좋아하면은 좋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편화된 어떤 로컬에서의 각자의 로컬 랩 스타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각자를 존중하고 교류하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좀 나눠져 있던 국가가 통합이 되던 시기도 있었던 걸로 미뤄봤을 때는 각자 거를 존중하면서 이거를 진심으로 하는 것 네. 그걸로부터 아무래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일본 힙합은 그래서 그런 역사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게 자리 잡은 게 아닐까라고 방금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랑 조금 연관되는 걸로 한번 이 질문의 바늘을 좀 깨보자면 혹시 흑백 요리사 보신 적 있나요? 네네네. 네. 시즌 1 봤어요. 아 시즌 1 네. 보셨어요? 그러면은 나폴리 마피아님 아시나요? 네네네. 제가 흑백 요리사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 간절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폴리 마피아 같은 셰프는 본인이 그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나폴리로 갔고 최강록 셰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족한 걸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네. 이제 배우고 왔단 말이죠. 뭐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미국
쪽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네. 배우기 위해서 요리 학교를 등록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저는 이 시작된 본고장 예, 예를 들어 그림이라고 치면은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미술 순수 미술이 부흥하던 시기가 있던 나라인 프랑스 혹은 유럽 국가를 가야 되고 네. 미국에서 시작된 힙합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거기에 진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미국에 가야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둘 것 같은 거예요. 제 기준으로 간절함이라고 쳤을 때는. 네.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정말 그 흑인 친구들이 어떤 음악에 실제로 노는지 그런 거를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있다고 봐요. 뭐 미군 부대 앞에 있는 뭐 송탄 흑인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라든지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 것만을 지켜야 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힙합이 오래 지속이 되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미뤄보면은. 네. 근데 늘 이제 뭐 일리네어도 그렇고 메이킨 레인의 어떤 그런 창설 배경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행적을 너무 이제 동경하고 따라왔던.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본고장에 가서 배우고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어떤 좀 강력한 생각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해요. 그래서 매년 미국을 가려고 애를 쓰고 왜냐면 1년만 미국을 안 가도 확 바이브를 잃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커리어에서 경험을 하기 싫어서 매번 미국을 가서 요즘 어떤 음악들이 그냥 뭐 거리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자동차들에서 들리는 음악들 어떤 음악을 듣고 있나. 근데 그게 아틀란타에 가면 아틀란타 출신의 아티스트들 음악들이 들려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이애미는 아니지만 플로리다의 템파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선 진짜 코덱 블랙 음악이 틀어요. 자동차 지나가는 코덱 블랙 음악이 나와. 그냥 아틀란타에 가서 막 타투를 받고 있으면 릴가렛 음악을 틀고 진짜 T.I. 음악 틀고 그래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그 LA 가면 그냥 라디오에서 하루에도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도 꼭 한 번은 투팍이든 스눕독이든 노래를 듣게 돼요. 라디오에서. 그런 점들 때문에 미국에 가서 제가 바이브를 느끼고 왜냐면 그런 음악들이 출발한 도시의 바이브 공간과 그 음악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적인 영감을 받기에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흑백 요리사의 요리사분들이 본고장에 가서 그것의 요리를 가져와서 한국에 소개를 하는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물리적인 에너지가 들지 않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수요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요리사야.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파스타를 배워왔어요. 오리지널 파스타를. 그러면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파스타를 먹으러 오시겠죠. 차별성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본고장 거를 네, 배워왔으니까. 본고장 걸 가져왔으니까. 다만 누군가는 이건 실제 제가 어떤 셰프님과 얘기를 해서 얻은 인사이트인데요. 진짜 엄청 작은 이탈리아 요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들어가니까 막 사진들이 그분의 레거시가 엄청 많아요. 유럽에서. 근데 어느 진짜 막 미쉐린 막 몇 개 받는 식당에서 몇 년간 디저트 파트를 뭐 메인으로 담당하시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하루에 2번 네. 디저트를 내야 된대요. 식전 디저트랑 식후 디저트를. 근데 1년 내내 그 두 가지 하면은 한 몇 개죠? 벌써 한 700개 되겠죠? 네. 그 700개 넘는 디저트를 1년 내내 메뉴가 겹치면 안 된대요. 다 다르게 해서.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하신 분이 한국에 와서 되게 작은 공간에서 레스토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왜 더 많은 공간이 지금 셰프님을 담기에 이 공간이 작은 것 같다. 근데 해주신 말씀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파스타를 만들어서 냈는데 냉동 파스타 맛으로 좀 묽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컴플레인이 온다거나 여전히 현지화를 좀 더 매운 파스타를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던가 좀 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워온 요리 자체에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지 않고 현지화가 돼서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수요층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음악은 야 내가
비행기 타고 물리적인 에너지를 들여서 미국에 가지 않아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너가 거기서 배워온 무언가가 내가 그것을 소비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미국의 사운드를 잘 흡수해 왔다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것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의 삶을 경험했어.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사운드는 미국 힙합 사운드를 사용하고 이야기를 이런 걸 담겠죠.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그것이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된 이유 이런 노래들을 할 때 그것이 새로운 어떠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소설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공감하기 힘듦에서 오는 거리감이 또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같은 것 같아요. 프랑스 가서 나 미술 공부해왔어. 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만 그 발전한 우리 한국 조선 시대에만 있는 그런 화풍들이 있고 뭐 전설적인 작가분들이 계신데 네. 그거와 이거와 그럼 뭐가 더 뛰어나냐의 개념도 아닌 거고 그냥 각자의 문화에서 네. 좋아하는 걸 배워온 것뿐인데 네. 사실 여기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당연히 그 뒤에 병풍 있는 그런 대나무 이렇게 그리고 붓으로 그리고 한 거를 자연스럽게 DNA 심어져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막 천장에만 그려져 있을 것 같은 거 화풍을 보면 이색적으로 느끼듯이 네. 그리고 공감대라는 그 포인트에서 이 갭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형께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담론 자체가 저는 금세 올드한 아젠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실제 물리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경험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대리 경험이 많아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여행 유튜브를 보는 거죠. 간접적으로. 네, 그리고 앉아서. 지금 태어난 어린 친구들은 모든 경험을 온라인상에서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인간과의 관계나 정서 유대감을 나누는 교감까지도 온라인상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은 대리 경험이 이제 많아지면 반대로 미국에서 힙합을 하던 친구들은 오염이 안 될까요? 오염이 돼요. 우리만 걔네들 것을 흡수해서 우리 거를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이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로블록스든 어디든 들어가서 일본 거를 흡수하고 한국 거를 흡수하고 프랑스 거 막 흡수하고. 뒤섞여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힙합 그러니까 미국의 애프로 아메리칸들이 만들어낸 그 애티튜드나 라이프스타일이 실제 삶 속에서 존재하던 거였는데 이게 온라인상에 오면 섞일 거다라는 예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힙합이 우리가 지금 힙합이 무엇이고 그 힙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이미 왔다. 저는 약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흑인 분들이 없어져도 그분들이 역할을 안 해도 그분들이 그 역할을 안 해줘도 이 힙합이라는 무형의 무언가가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프레드 됐고 네. 이제 깊숙이 침투된다는 의미에서 네. 좀 굉장히 설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시 한번 찝어드리면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거는 음악에 좀 더 국한될 가능성이 크긴 해요. 제가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힙합이라는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남 눈치를 보고 철이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제 신념이나 철학이 변해가기 때문이 아니라요. 제 나이대에 힙합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예를 들면 60살의 미국 흑인 할아버지는 40살의 아들 아프리카계 미국인한테 어떠한 조언을 해줄까? 몰라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로 저는 8살, 10살, 12살 때 저희 아버지가 흑인이고 너는 이러한 것들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신념으로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안 배웠어요. 근데 노래 가사, 영화, 인터뷰 이런 거를 통해서 아 저런 게 힙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도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흑인 친구들을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 그나마 조금 더 이건가 하는 것의 확률을 높일 수는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힙합으로 키워내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네네. 그쵸? 결국에는 세계가 하나가 돼서 무언가 공동의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집단 지성이 생겨서 이러한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는 게 좋을 거야라고 하는 하나의 디스플린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애프로 아메리칸의 힙합이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제 1순위가 돼서 모든 인터넷에 들어가는 인류가 힙합이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라이프스타일로 귀결이 될 것인가? 에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일부 이걸 향유하는 그런 마이너한 사람들한테서 글로벌적으로 좀 퍼질 거지. 이게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로 정착될 건지에 대해서는 네. 살짝은 좀 의구심이 든다 정도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아들에게 흑인 아빠로서 이거 얘기 제가 어디 가서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대요. 아들아, 오늘 아빠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너가 오늘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총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총을 쏜 사람이 경찰일 수가 있어. 라는 거를 말해줘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흑인 아빠로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경찰 공권력을 조금 더 경찰이라도 돼? 뭐 이러잖아요, 오히려. 네. 바꿔 말하면 그렇게까지 문화가 정착되게 된 이유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스니치라는 문화가 왜 미국 흑인들에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의 원래의 집단의 역할은 흑인 노예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경찰이라고 우리를 돕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미국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위에 세대면은 미국 역사가 다예요. 네. 그럼 위에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는 도망치고 싶어도 옆에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의 위에 집단이 감시를 했는데 그 집단이 나의 편이라는 것에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보다 우리 부족, 우리 가족, 우리 혈육들 그들에게만 비밀을 더 지키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경찰하면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날 도와줄 것 같아. 이미 달라요. 그냥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미국에 있는 흑인 친구들의 특수성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의 힙합을 출현시키는데 꽤나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DNA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그런 리듬을 사랑하는 DNA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한국에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접목이 되면 좋을 텐데 왜냐면 그런 라이프스타일에서 멋있는 부분도 있어요. 배울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좋은 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제 커리어 전반적에 걸쳐서 계속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아까 처음 주신 질문을 받고 새삼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나라는 정말 관대하게 충분히 이만큼 많은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만들고 힙합이 어쩌다 저쩌다 담론이 이루어질 정도로 충분히 감사하게도 로컬라이징이 된 거 아닌가? 힙합이 힙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주고 힙합 아티스트의 패션이 전부는 아닐지언정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아닐지언정 어떤 아티스트의 특정 신발이 유행하고 어떤 아티스트의 후드티가 유행하고 그런 점들이 충분히 로컬라이징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발전했고 많이 우리 거 방식대로 로컬라이징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좋네요. 어쨌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한 번씩 저희가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생각들을 놓치면서 그냥 활동하기에 바쁠 텐데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저도 생각 정리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형이랑 얘기 나누면서.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저희 그 스폰서 언급을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거 펴도 돼요? 네, 펴도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배터리고요. 알죠. 저도 오븐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더 의미가 깊지 않나 하는데 양홍호님 거. 네, 무슨 맛이에요? 맛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펴보시면서. 네. 홍원이가 직접 고른 거죠. 그렇죠. 직접 해서 이제 모델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누수도 없고 코일도 갈아줄 필요도 없고 배터리도. 맞아. 네네. 누수 없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맛도 되게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고 진짜 그 싱싱한 과일 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엄청 좋아해서 이거 많이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예쁘네요. 블랙. 이거 없는데 어제도 작업하면서 네. 오븐스 사용했거든요. 네, 오늘 형 착장이랑 잘 어울리시는데요. 블랙 앤 맞아. 화이트 해서. 실버도 있고 산뜻해요. 산뜻하고 이게 네. 계속 오래 장시간 피우다 보면은 너무 달고 이러면 또 막 입이 너무 달아지는 느낌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물만 마셔도 좀 네. 단 느낌이 나오고. 근데 음. 이건 엄청 가볍고 산뜻한 것 같네요. 저도 헤비 스모커라. 또 스모크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왜 빠질 수 없는 거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쵸.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좀 많이 이제 완화되고 규제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최근에 깨달은 것들은 그냥 내가 무엇을 어떠한 것에 대한 바람이나 생각들이 제 세대에서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선구자적으로 쫙 뚫고 나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동생들 텀에서 좀 편하게 약간 그거 같은데요. 뭔가 첫째가 부모님이랑 싸워서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 안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그 둘째가 비교적 좀 부모님이 그래 그래도 뭐 별 크게 문제 없더라. 네 형 봐라, 네 누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그런 역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아, 그런가요? 뭔가 맞서서 먼저 그걸 해준다라는 느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어떠한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떠한 저의 생각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고 나아가서는 관철될 수도 있고 그러한 순간은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라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진짜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조금 더 왜 이거는 이렇지? 저건 저렇지?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부분도 이게 다음 세대들 어린 친구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의 깊이나 뭐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해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깨닫고 있는 요즘이라서 네, 그런 여유들이 좀 생겼다는 말씀.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미화할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형이 쌓아온 그 레거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거를 많이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 2, 3년 동안에 뭐 방송 활동도 있으셨지만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루피님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을 보고 또 루피님께서 흔쾌히 그 친구들의 뭐 피처링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서포트를 하려고 하는 형태에서 봤을 때 당시 에너제틱하게 루피님께서 그거를 밀어붙이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저는 진심으로 좀 해결이 된 부분이 뭐냐면 마음의 인내를 갖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뜻이 있어서 이런 컨텐츠를 찍고 뭐 아시겠지만 메시지를 담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를 한 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 초창기 시절부터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이 아직도 조금은 그 조급함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뭔가 엄청 큰 그런 영감을 받았어 방금 말씀 듣고 뭔가 내가 막 조급하게 나서서 선봉장으로 막 이건 이거고 우리 이거 나처럼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대로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런 컨텐츠 쭉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걸 보고 자라는 친구들은 그때 가서 그들이 또 터트려 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정확해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내용이에요. 쇼미더머니 관련해서 네. 또 이제 리뷰를 계속 꾸준히 해주고 계신데 네. 여기서 이제 짚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 하나는 라이브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네. 속된 말로 스튜디오형 래퍼 혹은 음악적 기반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튠베이스의 래퍼들이 네. 오프라인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본기나 탄탄함 그런 뼈대 같은 부분에서의 취약함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하게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도 이 자리 빌어서 좀 그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네. 그게 되어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어요. 드라마 OST를
부르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 녹음 현장과 실제 음원이 만져져서 세상에 나오는 음원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과연 가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인가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OST 어떤 가수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부른 OST 실제 녹음 현장 튠 보정 전, 튠 보정 후 이런 거 쇼츠나 이런 데 비교해 보시면 결국 그러면 우리 같은 노래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은 송라이터인지 그러니까 작곡가인가 가수인가 명확히 다르죠. 두 네. 개는. 근데 그것을 프레임을 나누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어린 세대들에게는 그 자체가 올드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들 역시도 송라이터가 아닌 가수가 전해주는 무언가 의 가치에 매료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 인간이라는 말이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돌 친구들이 데뷔를 준비하고 어떤 연습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3, 4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연습만 해요. 제 주위에 래퍼 친구들 있죠. 하루에 노래는 3, 4개씩 써. 근데 실제로 거울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만든 노래를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간이 매일같이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물어요. 너네는 작곡가야 가수야. 우리는 결국에 이것을 퍼폼을 해내는 순간이 필요하고 거기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아이돌 준비한 친구들은 노래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적죠. 그래서 곡을 받고 작곡가분들도 계시고 작사가분들도 계시는 건데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만 조금만 올라와 주면 훨씬 더 아티스트로서 생명력이나 혹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어쨌든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질은 그것에 반대되는 형질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그것에 반대되는 형질이 득세하면 다시 그것에 반대되는 형질이 요구되기 마련이래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저희 세대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길 원해서 계속 고화질 720p에서 1080p, 1080p에서 4K, 4K에서 8K 엄청 애를 써서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어린 세대들이 반대로 야 너무 깔끔한 거는 구려 Y2K 해가지고 막 140p 네 이것이 이것을 불러내는 형국이죠. 지금처럼 완벽하게 음악이 기술적으로 깔끔하게 들려내는 요 트렌드가 한탕을 해먹고 나은 다음에는 결국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설령 살아있는 사람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형태로 라이브를 불러내는 것에 아무런 어프리시에이션을 인류가 갖지 않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그것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걸 열심히 준비할 거고 그 생각을 근거로 그런 리액션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냐 아니냐는 미래가 알려주겠지만 네, 미래의 대중분들이 생각해 주시겠죠. 네. 근데 현재 지금만 봐도 대중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니즈가 충분히 지금 쌓여 있는 상태라고 조금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또 이런 컨텐츠야말로 모시고 싶었던 루피님과 거의 몇 년 만에 그러네요. 해서 좀 좋은 이런 담론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팟캐스트 인터뷰 그 질문이 좀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사전 질문지 주셨을 때 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즐거웠고요. 그리고 재불님의 고민과 어떤 애정?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이 씬에 대한 애정, 힙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지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재불님 질문에 맞장구를 막 쳐가면서 그래 세상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면서 뭔가 좀 더 격정적인 자리가 됐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뭐 3, 4년 사이에 세상이 엄청 바뀌었고 음악도 바뀌어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전에 인터뷰나 팟캐스트에서 제가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던 견해를 말할 수 있어서 또 저에게도 신선하고 좋았어요. 이러한 견지를 노출한 적이 없어요. 원래는 진짜 로컬라이징 진짜 왜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막 이 견지였어요. 근데 로컬라이징이 된 거 아닐까? 어쩌면 우리나라만큼 또
문화적으로 힙합이라고 하는 본토의 컬처를 많이 차용하는 나라가 또 있나? 반대로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나 지금 현재 AI든 세계화가 온라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요 시점에서는 로컬라이징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던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또 지금 현재 나오는 시대적 정신이 또 이 순간에 반영이 돼서 네. 이게 나중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볼 영상이 되면 또 되게 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저한테 네. 너무 뜻깊고 네. 또 레거시 한 장면을 같이 루피님과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팟캐스트 질문 여기까지고요.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루피님께 일단 너무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감사해주셔서. 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방음부스 업체 뮤직쿠스랑 그 다음에 오븐스 코리아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 저 다음에 또 알찬 콘텐츠 들고 오겠습니다. 호스트 남궁재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